문제다린 신혜순입니다. 22년도 3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아니고요. 이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니까 2번이 틀렸어요. 3번에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근로자의 정의는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 그리고 이 세 번째로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즉 고국남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 이렇게 말한 바 있었었죠. 4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양성훈련은 이 근로자가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실시하는 훈련이 양성훈련이고요. 향상훈련은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 향상훈련이에요. 전직훈련은 전직이니까 직업을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전직훈련이에요. 또한 꿰뚫어 보게 보시면 훈련의 이르게 목적뿐만 아니라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도 있어요.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은 집체, 현장, 원격, 혼합 훈련이 있는데 집체 훈련은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훈련 전용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집체 훈련이에요. 현장 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즉 현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원격 훈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원격 훈련이고, 마지막 네 번째 혼합 훈련은 이 셋 중에서 2개 이상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훈련을 혼합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답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82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제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획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은 모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4번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근로시간 같은 거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좀 아무래도 예민하겠죠. 83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 법령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거 1번 맞고 2번 맞고 4번은 좋은데요. 3번이에요.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우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은요. 일반적으로 사회 약자계층에 해당되어져요.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 여성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들어가 있다는 건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예전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틀린 답으로 많이 제시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84번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4번 딱 보시면 1, 2, 3번은 모두 좋아요. 하지만 4번에 법인도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근로권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틀린 설명에 해당되어지겠네요. 85번 고용보험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해서 1번이 답이에요. 여기 지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86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2, 3번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가볍게 쭉 한번 콕 집어 해설을 보시면 쭉 참고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뭐 퇴직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나오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4번에 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틀린 사항으로 정답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가볍게 읽어두시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87번 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로 틀린 거.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고용 서비스니까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말 되겠네요.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하는 게 맞고요. 3번에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피고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해요. 맞고요. 4번에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도 포함한다 했는데 이 근로자 파견 사업과 근로자 공급 사업은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8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정의로 옳은 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죠. 반면에 지금 이 55세 이상, 60세 미만은 없고요. 그냥 55세 이상인 사람은 우리는 고령자로서 정의하고 있네요. 89번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옛날에는 심사의 청구가요. 그냥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한다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내용에 따라서 심사의 청구는 첫 번째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심사의 자격은요. 다시 말해서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심사의 청구는 우리가 어딜 통해서 하냐면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는 것이에요. 고용보험심사관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이런 심사의 청구는요.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둘로 세분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한다. 이거는 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지금은 둘로 나눠져 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는 것이에요. 1번에 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1번 맞는 내용이고 3번에 결정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자에게 결정서의 정보를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에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다. 1, 2, 4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쭉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는 걸로 확인해 두세요. 90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이에요. 외워두시고요. 2번에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번 보시면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그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 고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파견 근로자로 파견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거는 고노장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좀 현실적이죠? 합리적이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파견 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4번에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기타 직업 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할 때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사용해서 쓰는 이 사용 사업주에게 그 파견 근로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91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시에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번에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은 이제 햇병아리인데 이런 사람까지 그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는 없고요. 2번에 자기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는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3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4번에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해서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92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재난 지역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 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거. 기억번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 감면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 처분의 유예 맞고요. 리을번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4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93번 근로기준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거. 기억번에 중간 착취의 배제 적용되고요. 니은번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역시 적용되어져요. 디귿번에 전차금 상계 금지 해당되어지고요. 미음번에 객내 근로의 금지도 해당되어져요. 적용되어지는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요. 지금 리을번에 있는 연차 유급 휴가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94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1액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초 이력으로 한다. 1번 맞고요. 2번에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 이력으로 한다. 이 내용은 맞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이력으로 한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3번에 기초이력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기준 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그 기준 보수를요 기초 이력으로 한다. 3번도 맞아요. 4번에 산정된 기초 이력이 그 수급 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 이력을 기초 이력으로 한다. 4번 내용은 상당히 좀 내용이 까다로운데요. 복잡한 것 같아요. 요걸 한번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산정된 기초 이력이요. 산정된 기초 이력이 최저 기초 이력이요. 최저 기초 이력보다 이렇게 적을 경우에는 이 최저 기초 이력을 기초 이력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최저 기초 이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적용 기준이 달라요. 근로시간은 이직 전의 근로시간을 따지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액은요. 이직일 당시의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정된 기초이력이 최저 기초이력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최저 기초이력을 기초이력으로 정하는데 이 최저 기초이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근로시간은 이직일 전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액은 이직일 당시에 적용되던 그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것이다. 요거는 근로시간은 이직일 이전이고, 요 최저임금액은 이직일 당시,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거고요. 4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95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죠.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출산하고 90일 정도가 지나면 몸을 추스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봐서 9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청구할 수 없다. 잘 알아두시고요. 96번 고용보험 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은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은 그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은요.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직이나 사망인 경우에는 이럴 때는 다음 날이고요. 이직 사망은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인 경우 이직 사망을 뺀 나머지인 경우에 자격의 상실일은 그날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모두 그냥 그날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중에서 이직과 사망으로 인한 피보험 자격 상실일은 다음 날에 해당되어진다는 거. 1번 보시죠.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바로 그날이에요. 1번 맞고요. 2번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좋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실일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번도 좋죠? 4번이요. 이직과 사망이 아니고 보험관계가 소멸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돼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중에서 이직과 사망으로 인한 상실일만 다음 날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날이라는 사실이요. 97번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다 아니하니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고용정책심의회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가 20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2, 3, 4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이 퇴직급여 제도는요. 그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로 하고 이렇게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3번에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5시간 미만이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3번도 맞는 내용이겠네요. 4번에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99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우리가 3번부터 볼까요? 채용 서류에 뭐가 있는지. 채용 서류에는 기초심사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응시원서, 이력서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증 자료가 있는데 입증 자료는 뭐 학교 어디 나왔는지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것이 입증 자료예요. 그리고 심층 심사 자료는 4번에 나와 있죠. 작품집이나 연구 실적물 등이 심층 심사 자료예요. 다시 한번 채용 서류는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심사 자료는 이력서라든지 응시원서, 뭐 자소서 이런 것도 되겠죠. 입증 자료는 학위 증명서라든지 경력 증명서, 심층 심사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서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입증 자료의 표준 양식 말이 안 되고요. 기초 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한다. 이런 게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활용한다. 맞고요. 3번 맞고 4번도 맞아서 1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100번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행 강제금은 원래가 2천만 원이었는데 21년 5월에 3천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얘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독촉을 해야 돼요. 독촉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그래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3번에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다는 기준으로 매년 4회가 아니라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번에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